두 번째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체지방량을 계산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계산이라기보다 체지방을 혹시 해보셨나요? 예. 체지방은 측정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체지방 측정하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체지방을 직접 측정한다기보다 대부분 체지방을 추정하는 장비들인데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인바디라고 하는 그런 장비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인바디라는 여러분들이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브랜드예요. 그래서 체지방 분석을 하는 여러 장비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인바디라는 회사 제품 이름이거든요. 바이오스페이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체지방 분석하는 장비인데 이 장비가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지만 우리나라에서 나온 이 인바디 장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체지방 분석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인바디 혹시 측정해 보신 분들은 인바디가 이제 모델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네이버에서 검색한 결과인데 인바디로 21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인바디 모델이 2천만 원이 넘어가는 장비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 환자들 측정하는 목적으로 개발된 인바디 장비는 다른 모델의 장비는 2천만 원이 넘는 장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바디 장비 측정하는 혹시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기억하실 텐데 체중계처럼 생긴 발판이 올라가서 이런 손잡이를 잡게 돼 있어요. 손을 이렇게 앞으로 해서 이 체지방을 측정한다는 인바디의 원리는 뭐냐면 우리 몸은 물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일정량의 지방을 갖고 있습니다. 즉 수분과 기름을 갖고 있는데 전기를 흘리면 전기가 흐르는 물체는 이제 도체라고 하고 전기가 흐르지 않은 물체는 이제 부도체라고 하는데 물은 도체예요. 물이 흐르는 물질입니다. 전기가 흐르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다가 해롭지 않은 정도의 낮은 전류를 이렇게 흘리면 몸 안에서 이제 전기가 흐르겠죠. 그래서 흐르면서 저항이라는 게 측정이 돼요. 그 전기가 얼마나 잘 흐르는지 흐르지 않는지를 이제 측정을 하는 걸 이제 저항이라고 하는데 물이 많으면 전기가 흐르는데 저항이 없이 잘 흐를 거고 저항이 많은 경우 다시 얘기하면 지방은 부도체예요.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에 지방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전기가 잘 흐르지 않고 저항이 많이 걸릴 건데 몸에다 해롭지 않은 정도의 낮은 수준의 전류를 흘려서 측정된 저항값을 가지고 이 장비 회사, 이 제조사의 노하우를 통해서 체지방을 추정하는 장비가 바로 인바디 체지방 분석기라고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샤오미에서 나오는 건데 28,800원에 판매되고 있고 이 장비에 이 체중계처럼 생겼건 아니면 이렇게 손잡이까지 달려있는 장비원 간에 이렇게 은색으로 쇠붙이가 붙어있는 부위가 전류를 흘려서 전기가 통하는 그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들은 양말을 신고 측정하게 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수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운동을 해서 몸에 이제 땀이 좀 흘려서 촉촉해 있거나 샤워를 하고 나는데 샤워를 하고 나면 아무래도 몸에 수분이 조금 많이 남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측정하면 정확한 값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주변에 집 근처 헬스클럽이라든지 피트니스 센터에서 뭐 이런 원리들을 잘 모르니까 뭐 대부분 잘 알고 계시지만 일부 이런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고려 안 하고 체지방을 측정하게 돼서 체지방이라는 거는 이 장비 혹시 측정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즉시 한번 측정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지금 올라가서 측정을 해서 체지방이 만약에 20%다 그럼 내려온 후에 다시 올라가서 또 측정해 보시면 같은 값이 잘 안 나옵니다.
그 이유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분의 양을 가지고 결정된 저항값으로 체지방을 추정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정확한 값이 안 나와요, 사실. 저는 이 체지방 측정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장비들을 많이 이용을 해봤는데, 아무튼 상대값을 가지고 참고 자료를 활용을 해야지. 오늘 예를 들어서 어제 내가 다니는 헬스클럽에 이런 측정하는 장비가 있어서 측정했더니 체지방이 20%였는데 오늘 학교에서 점심 먹고 학교 수업이 일찍 끝나서 가서 측정했더니 21.5%가 나왔어요. 내가 체지방이 1.5% 증가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체지방 분석하는 이야기만 가지고 3시간도 얘기를 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원칙은 같은 장비, 같은 조건, 그러니까 같은 조건이라는 건 가능하면 같은 동일 시간대, 그리고 비슷한 영양 섭취 상태, 뭐 아침 먹고 난 후라면 아침 먹고 난 후, 아니면 공복이면 공복, 이런 내가 조절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가능한 같은 동일 조건에서 놓고 상대 분석하시는 거예요. 이 인바디에서 나오는 브랜드가 상당히 여러 가지, 모델이 여러 가지고요. 샤오미뿐만 아니라 뭐 제조사가 여러 가지죠. 그래서 제조사마다 다 너무너무 천차만별이에요. 심지어 7%, 8%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상대값, 동일 조건, 동일 조건이라는 건 영양 섭취 시기, 아침 공복, 아니면 점심 먹으면 저녁 식전, 이런 동일 조건에서 동일 시간대에 동일한 상태에서 측정을 해서 지난번 쟀을 때랑 늘었다 줄였다, 요 정도의 폭을 가지고 상대값을 가지고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라는 거,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정확히 측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병원에 가시면 몸에 엑스레이 투과시키는 덱사라는 장치가 있어요. 뭐 그런 장치를 통해서 측정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건강한 성인의 경우는 그렇게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참고 자료라는 정도만 이해하시고, 지금 보여드릴 장비가 체지방을 추정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알려진 그런 장비입니다. 조금 넘겨서 볼게요. 수중 체밀도법. 그래서 지금 보시면 수조, 이런 물탱크에 물탱크에 들어가서 체지방을 추정을 하게 되는데, 뭐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이용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강의 시간을 조절하기 위해서 재생 속도를 좀 빠르게 했는데, 지금 이제 뭐 스포츠 과학하는 연구원 같고 저런 수조에 저렇게 이제 수영복을 입은 상태로 들어가서 내 몸속에 있는 호흡 하고 몸속에 있는 공기를 다 제거한 상태에서 고개를 푹 담궈요. 여기서 지금 보여줄 텐데, 지금 위에 달려있는 건 저울입니다. 저울. 그래서 이 수조에 달린 저울을 이용해서 물속에서 내 체중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측정된 체중 값을 가지고 공식에 넣으면, 지금 이 컴퓨터에 뭐 옛날 촬영된 영상이라 컴퓨터가 이제 옛날 컴퓨터인데, 체지방 양을 추정하는,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체지방을 추정하는 방법 중에 가장 정확한 추정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수중 체밀도법이라고 하는 저런 방법이 있지만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시 강조하는 건 체지방 분석하는 장비가 추정하는 방법이고 상대값이기 때문에 비교를 통해서 내가 체중 조절 계획들을 세우고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나한테 맞는 적정량의 체중은 얼마일까? 그건 이제 쉽게 계산하는 게 체질량 지수라는 걸 이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체중을 신장의 제곱값으로 나누는 게 체질량 지수예요. 그래서 여기 단위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체중은 킬로그램이고요. 신장이 170이다 그러면 170의 제곱이 아니라 미터로 환산한 값에 제곱으로 나눈 값이에요. 그러면 1.7이 되겠죠. 170이다 그러면 1.7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데 요즘은 뭐 인터넷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제가 미리 네이버에서 BMI라고 돼요. 바디 매스 인덱스라고 하는 게 이제 체질량이고 체질량 지수로 검색하셔도 똑같은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남자, 여자 예를 들어서 내가 170이에요. 아까 미터로 환산하면 170이면 1.7의 제곱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계산을 저절로 해주는 170이고 체중이 65kg예요. 아니면 70kg의 남자고 내가 20세예요. 만 20세. 계산해 볼까요? 계산 클릭하면 나의 신체 질량 지수는 체질량 지수라고도 하고 신체 질량 지수라고도 하고 BMI, 바디 매스 인덱스의 약자 BMI라고도 하는데 24.22. 그래서 이게 아시아, 한국, 그 다음에 서양 이런 것들은 기준이 조금 다른데 여기서 20, 아시아, 그러니까 서양은 25가 넘어가면 과체중이에요. 하지만 아시아 스탠다드는 23이 넘어가면 23에서 25 사이가 과체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0, 체중 70kg, 만 20세인 경우에 계산했더니 나의 체질량 지수는 24.22로 한국 국내 기준, 대한 비만학회 기준에 과체중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75kg 같은 조건의 남학생은 계산해보면 BMI가 25.95로 나와서 비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당한 체중은 얼마인지는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학생 한번 계산해 볼까요? 160에 뭐 60kg다. 나이는 20세로. 그러면 23.44로 과체중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나의 적정한 체중은 가장 간편하게 계산, 내가 지금 나의 체중이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체질량 지수로 검색을 해보시면 가장 간편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핸드폰 어플도 나와 있어요. 어플도 체질량 지수 BMI 치시면 네이버 들어가지 않고 손으로 스마트폰 이용해서도 측정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일로 넘어와서 체지방 양, 그 다음에 적정 체중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게 영양소예요. 영양소. 우리가 이제 섭취하는 음식을 조절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러려면 영양소에 대해서 이제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3대 영양소는 이제 세 가지인데요. 탄수화물, 카보하이드레이트의 약자에서 캅스라고 하는데 단백질, 아니, 탄수화물, 탄수와 수소의 화합물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틴이라고 하는 건 단백질, 팻은 지방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 몸에 열량을 내서 신진대사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3대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곡류, 밥, 보리, 뭐 기타 등등의 뭐 퀴노아 이런 곡류, 그 다음에 감자, 고구마, 그 다음에 야채, 채소들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단백질은 고기, 동물성 단백질, 고기류, 달걀, 그 다음에 우유, 그 다음에 콩과 같은 식물성 물질에도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고 쌀에도 우리가 먹는 밥에도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 동물성 지방이냐 식물성 지방이냐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지방은 포화지방, 불포화지방으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불포화지방이 몸에 좋은 지방으로도 알려져 있고 포화지방은 몸에 나쁜 지방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요즘 저탄고지에 활용되는 코코아 오일 아시나요? 코코아 오일. 코코아 오일은 포화지방이에요. 그렇지만 과거에는 포화지방이 포함되어 있어서 몸에 안 좋다고 그랬는데 최근 알려진 연구 결과에 의하면 포화지방도 특히 저탄고지에서는 뭐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구분 없이 좋은 지방 원료만 좋으면 좋은 지방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포화지방, 불포화지방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상온,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하는 온도에서 고체 상태로 있는 건 대부분 포화지방이에요. 삼겹살, 기름, 고기 굽게 되면 녹아서 기름, 이제 액체로 고이는데 상온에서는 하얗게 기름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상온에서 고체 형태로 유지가 되는 건 대부분 포화지방이고요. 그런 포화지방이 섭취를 해서 혈관 속을 떠돌게 되면 피가 혈액이 탁해지고 혈관벽에 침착해서 혈관벽이 좁아지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기 때문에 몸에 안 좋은 지방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포화지방이 그렇지 않다. 오히려 혈액을 탁하게 만들고 혈관벽을 딱딱하게 하는 동맥경화라고 하죠. 그런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물질은 오히려 지방보다 과잉 섭취된 탄수화물이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게 저탄고지 이 다이어트 방법의 요지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 사이에 아직도 논란이 있어요. 그렇다, 그렇지 않다. 다들 증거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대로 증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대로의 증거가 있어요. 하지만 어쨌건 지금은 그 얘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불포화지방이 포화지방은 상온에서 기름 형태로 있는 지방을 얘기를 하고, 불포화지방은 상온에서도 액체 형태를 띠는 그런 지방들이 대부분 불포화지방이에요. 참기름, 들기름, 식용유, 등등.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식물에서 추출한 오일, 기름들이 대부분 불포화지방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일부 동물들에도 불포화지방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오리, 그 다음에 대표적인 불포화지방을 갖고 있는 동물들이 차가운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이 등푸른 생선, 참치, 고등어, 청어, 꽁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불포화지방은 액체 상태에 있으면서, 불포화지방의 특징이 또 뭐냐면 고체 상태인 포화지방을 녹여요. 기름이 기름을 녹입니다. 그래서 혈액 속에 떠돌아다니는 포화지방을 녹여서 혈관벽에 들러붙는 것을 방지를 하기 때문에 혈관벽을 청소를 하는 청소부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불포화지방이 몸에 좋은 걸로 알려져 있죠. 대표적인 올리브 오일, 들기름 이런 것들이 혈관벽을 깨끗하게 하고 청소하는데 유익한 기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섭취하게 되면 혈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고 건강에 유익하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3대 영양소고요. 여기서도 너무너무 할 얘기가 많지만 이 정도로 3대 영양소에 관한 얘기는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비타민, 미네랄 이런 얘기들을 추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비타민하고 미네랄은 자동차로 치면 윤활유예요. 윤활유도 기름이죠. 하지만 윤활유가 직접 연소가 돼서 자동차가 이동하는 데 쓰이지는 않습니다. 기계가 엔진이 잘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비타민과 미네랄은 우리 몸속에서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A, B, B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B 컴플렉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C, D, E, K, 최근에 나온 K까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비타민은 이렇게 알파벳으로 구분을 해놨고요. 이 중에서 비타민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되는 건 비타민이 물에 녹는 비타민이 있고 기름에 녹는 비타민이 있어요. 그래서 기름에 녹는 건 오일 솔루블,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은 A, 그 다음에 D, E, K, 요 네 가지 A, D, E, K, 이 네 가지 비타민은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은 다시 말씀드리면 기름에 녹는 비타민입니다.
그러면 종합 비타민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합 비타민은 여러분들 시중에 파는 종합 비타민, 제가 뭐 제품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 TV에서 광고하는 것 제품 좀 떠올려 보면 센트룸, 그다음에 차성원 광고하는 임팩타민, 뭐 그다음에 등등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A, B, C, D, E, K가 골고루 조금씩 들어가 있는 그런 비타민이고요. 그런 비타민은 이제 우리가 종합 비타민이라고 그러는데, 종합 비타민 속에서는 지용성 비타민도 있고, 지용성 비타민이 아닌 그 외에 B와 C, 구는 수용성 비타민이에요. 물에 녹습니다. 그러면 수용성 비타민은 물에 녹기 때문에 물하고 섭취를 하면 흡수, 분해가 돼서 흡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지용성 비타민은 빈속에 물하고 먹으면 기름에 녹기 때문에 분해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섭취 시기를 언제 해야 되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용성 비타민은 사실 아무 때나 섭취해도 물하고 먹으면 상관없습니다. 물에 녹기 때문에. 하지만 지용성 비타민은 특히 공복에 물을 이용해서 섭취할 경우에는 녹지 않기 때문에 뭐 먹으나 마나인 거죠. 몸에서 흡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종합 비타민은 식사 중간에 먹거나, 요즘은 각각의 비타민들이 성분과 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비타민 A만 따라 나오고, B만 따라 나오고, C만 따라 나오고, D만 따라 나오고, E만 따라 나오고, K만 따라 나오는 것, 각각의 비타민들이 따로 제품화되어 있는데, ADK는 지용성 비타민은 빈속에 물하고 먹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식사하면서 중간에 먹거나 아니면 참기름, 들기름이라도 한 숟갈 입에 넣으시고 섭취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종합 비타민은 식후에 드시는 걸 권장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B와 C, B와 C가 뭐 활성 비타민, 그래서 뭐 근육 피로 뭐 이런 것들, 또 뭐 시력이, 눈이 침침해진다거나 책을 오래 봐서 그런 경우에 활성 비타민들이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해서 대표적인 게 아로나민 골드예요. 아로나민 골드가 B하고 C 컴플렉스 합쳐져 있는 거. B콤C, B콤C 비타민 혹시 아시나요? B콤C가 B하고 C 컴플렉스 약자입니다. 제품 브랜드명이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된 건데, 그런 비타민들은 물하고 섭취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또 섭취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또 해보는데, 여러분들이 종합 비타민은 물하고 섭취를 하면서, 일부 학자들은 내가 과일, 야채를 충분히 섭취할 경우엔 이런 비타민들이 별도 섭취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학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비타민 옹호론자들이 있거든요. 비타민은 몸에서 우리가 비타민 D는 몸에서 피부 밑에서 합성을 해요. 햇볕을 보면 햇볕이 피부에 투과되면서 피부 밑에서 비타민 D가 합성이 되거든요. 비타민 D를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비타민 D도 우리가 햇볕을 안 보고, 우리가 피부 노화를 촉진한다고 해서 일광욕, 햇볕에 노출되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뭐 선크림도 바르고 뭐 옷도 일부러 뭐 팔에 토시까지 껴서 햇볕을 피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부족한 비타민 중에 하나가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는 지구, 지구상에 어디에 위치하느냐, 적도처럼 햇볕이 많이 강하게 쪼이는 지역의 사람들은 햇볕에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북반구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양의 비타민을 D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비타민 D의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골다공증이에요. 골다공증. 그래서 골다공증은 뼈가 약해지는 건데, 칼슘이 섭취해서 흡수가 되려면 비타민 D가 또 중요한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또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여성들 폐경기 이후에 골다공증은 또 주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비타민 D가 따로 별도 섭취하거나 주사로 몸에 투입이 안 될 경우에는 상당수 한국인들이 비타민이 이제 부족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얘기를 또 더 할 얘기가 있지만 이 정도만 하기로 하고, 수용성, 지용성 비타민이 있고 섭취 시기에 따라서 좀 고려를 해야 된다. 또 종합 비타민은 가능하면 음식 섭취한 후에 복용하는 게 유리하고, B와 C 또 뭐 비타 500 이런 음료수는 아무 때나 섭취해도 상관이 없어요. 네. 물하고 섭취할 경우에는 분해 흡수가 돼서 또 몸에서 남는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은 다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비타민이고, 그 외에 무기질, 미네랄은 칼슘, 그다음에 뭐 염소, 구리, 철, 그다음에 뭐 칼륨, 마그네슘, 망간, 나트륨, 뭐 인, 셀륨, 아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게 되면 또 별도로 약으로 복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렇지 않다, 몸에 필요한 중요한 미네랄들은 또 추가 섭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키워드는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야 된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려면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이 나라의 전통적인 식사가 가장 좋은 음식이에요. 외국에서도 한국식 식단에 굉장히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식사가 어떤가요? 밥이 있죠. 네. 밥이 있고 국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물 반찬, 김치, 그 다음에 생선, 두부, 그 다음에 고기, 뭐 이런 것들이 골고루 식단에 한 번에 섭취되면 좋은데, 그런 완벽한 식단이 한국식 반찬, 밥하고 반찬이 골고루 들어간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학교 오시면 점심을 일품 음식 한 가지, 뭐 볶음밥이라든지 짜장면이라든지 반찬이 특별히 제공이 되지 않는 그런 음식들을 선호하게 되는데, 그런 음식들보다 백반이 훨씬 영양소 면에서 우수하고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스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식사를 한국식 식단으로 요즘은 섭취를 할 수는 없지만, 뭐 한 끼라도 집에서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음식이라도 반찬, 상에 올라온 반찬은 골고루 드시는 그런 습관들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데도 아주 유리합니다. 일품 음식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음식 하나에 영양소가, 칼로리가 과하다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나이 또래에 하루에 섭취돼야 될 영양소가, 그러니까 기초대사량, 뭐 1600, 1700, 그 다음에 활동 시에 필요한 에너지를 합치면 하루에 한 2000 내지 2500 칼로리 정도의 에너지 섭취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식단에서 여러분 지금 학생 식당에 그래서 식판에 받는 음식이 대부분 700 칼로리 내외예요. 반찬에 따라서 고기랑 뭐 기름 튀기거나 지방이 함유된 음식이 조금 많으면 700, 뭐 800도 넘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야채 위주의 반찬으로 배식을 받게 되면 뭐 600 이하로 나올 수도 있지만, 대략 식판 하나에 일반적으로 1인분에 해당하는 양을 이렇게 골고루 담았을 때 700칼로리 내외, 700에서 800칼로리 내외의 칼로리가 식판 하나에 담기게 되고요. 그거를 3끼 먹는다고 가정하면 2000에서 한 2500칼로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필요한 열량을 한국식 반찬, 국, 밥, 반찬 골고루 먹게 되면 하루에 필요한 열량을 3끼 섭취하게 되면 충분히 섭취를 할 수가 있는데, 일품 음식, 짜장면, 돈가스 아니면 뭐 햄버거 이런 걸로 식사를 대신하게 되면 열량은 물론 충분해요. 오히려 더 높습니다. 칼로리라 콜라 큰 거 한 잔 먹게 되면 800, 900칼로리, 1000칼로리, 피자 같은 거 먹게 되면 1000칼로리 넘어가거든요. 열량은 과다한데 몸에 필요한 지금 보시는 이런 영양소들은 제한적으로 골고루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음식을 이용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좋은 건 건강을 유지하면서 가장 좋은 건 한국식 식단이다. 그거 좀
반드시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은 운동을 또 조금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3교시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쉬시고 세 번째 시간 동영상 접하실 때는 운동하실 수 있는 좀 편안한 옷과 그다음에 양말, 그리고 뭐 집에 요가 매트 같은 게 있으면 요가 매트도 있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3교시 첫 번째 시간은 운동을 가볍게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